자, 말뚝의 파손 원인 보시죠. 원인이 대체 말뚝이 부러졌어. 왜 부러집니까? 그렇죠. 박수. 말뚝이 부러졌어. 그럼 문제가 말뚝이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말뚝이 있어요. 이놈의 말뚝을 여기다 박았네. 근데 말뚝이 뚝 부러졌어. 그러면 1차적으로 말뚝이 문제가 있는 거야. 품질 이상해. 잘못 갖고 왔어. pH인데 불량이야. 말뚝이 문제야. 두 번째, 여기 두부에 캡을 씌웠는데 캡을 보통 나무나 이런 걸로 씌운단 말이죠. 왜? 말뚝 콘크리트를 바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쿠션젤을 먼저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2번이야. 3번. 때리는 해머를 100kg만 때려야 되는데 이 기사가 개념이 없어. 오늘 첫 출근했는데 300, 400 막 누르는 거야, 기계로. 어떻게 됩니까? 말뚝이 견딥니까? 부러지겠죠? 이게 3번이야. 그 다음 어디죠? 턱진 집안. 어때요? 5번은 뭐 주변 마찰력도 고려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이 5가지 요소에 의해서 원인은 5가지로 진단할 수 있어요. 말뚝이 불량이다. 캡이 불량이다. 때리는 기계가 불량이다. 집안의 상태가 평경사가 젖어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조사했던 집안보다 훨씬 센 게 나왔다. 5번이 주변 마찰력이 주변 마찰에 대한 거동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은 이게 정성토 집안이라 장기적인 암밀치마 발생을 하고 있다. 풍마찰이 발생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면 대책은 뭐죠? 원인이 이거야. 대책은 뭡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말뚝 좋은 거 쓰면 되고, 캡을 두꺼운 걸 까면 되고, 해머 효율을 적정한 걸 사용하면 되고, 주변 마찰력에 대해서 집안을 개량하거나 다른 말뚝, 뭐 컴파운드 파일이나 뭐 이중건 말뚝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사용하면 되고, 이 집안 조사를 똑바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타입할 때 이걸 잘 조사하든가, 아니면 항타 말뚝 때려박기를 잘하든가. 이게 1번이에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 이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또 설명할게요. 중요하니까. 2번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 문제는요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쓸 거라고 대책방은. 왜냐? 내가 암기법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시위세간 서중이길 최두손인을 공부했는데 굳이 이 공간적인 아이템을 쓰는 것보다 암기법으로 배웠던 방법으로 쓰는 게 훨씬 쉽잖아요. 나는 공부가 됐으니까 훨씬 더 적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암기법이 있거나 시공 순서를 외웠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공부한 거 시공 유의사항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어. 공부가 충분히 안 됐어. 암기법이 없어. 근데 적당히 공부는 다 돼 있을 거예요. 학교 수준이면. 그러면 공간적인 아이템으로 쓰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아이템은 공부가 안 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모르는 문제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게 꽤나 괜찮아요. 공간적인 아이템이. 근데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되잖아요. 시간적이거나 기타 암기법 공부했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 있으면 그걸 택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적정하다. 자, 이제 현타 말뚝이에요. 현타 말뚝하고 케이스만 배우면 오늘 끝나요. 현타 말뚝은 3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가보시죠. 어스 드릴, 대노토, RCD. 이거 3개를 지금 배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선 해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나라의 현타 말뚝이 언제 쓰느냐? 10개에서 100개 정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대교의 주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해대교 주탑을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 말뚝, 기성말뚝으로 할 것 같으면 300개 내지 400개 설치해야 될 거예요. 그럼 설치됩니까? 현타말뚝 2호밖에 할 거예요. 바닷속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진 않아. 근데 그거 언제 하냐고. 말뚝 언제 날라요. 그게 안 된다고. 차라리 콘크리트로 붓는 게 훨씬 유리해요. 현타말뚝은 기성말뚝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크기. 기성말뚝은 보통 파이가 400에서 500짜리 있어요. 파이 400에서 파이 500짜리가 기성말뚝의 대표적인 사이즈란 말이죠. 600짜리 이런 거 생산 안 합니다. 특수로 생산해야 돼. 말뚝 600짜리 쓰려면 기본적으로 400을 쓰거나 500을 써요. 아파트 기초 다 500이야. 맨날 이거 카운터예요. 이게 직업이니까. 보통 저 크기 내외인데 이거 갖다가 할 수 있는 최대 진열력이 2000kN이야. 뭔가 2000이 안 돼요. 2000 이하야. 보통 400 같은 경우는 1200kN이고요. 500 같은 경우는 1500에서 1700이에요.
두 개 타야 본당 하중이.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해봐야 2,000에서 3,000kN이 끝이에요. 단위 면적당 하중이 그렇다고. 단위 면적당 하중이. 근데 아파트가 30층, 40층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위 면적당 하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3개, 4개 무리만식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피스텔 풍하중이 심한 데다가 설치하잖아요. 해운대 같은 데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안 돼, 이제. 풍하중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NG야. 수평력이 NG가 나버려. 그럼 그때부터 현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데 제가 지금 뭐 소송에 걸려있는 땅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해운대 우동이거든요. 거기도 현타말뚝 들어갔는데 현타말뚝의 직경은요, 기본적으로 파이가 이상 1000에서 1200짜리로 설계했어요. 현타말뚝 설계를 제가 현타말뚝이랑 그 뭐지 흑마기 가시를 설계했으니까 이 정도 크기가 몇 배입니까? 2배죠. 얘가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하중이 이게 아니에요. 8,000에서 10,000kN이에요. 하중이 몇 배 증가됐습니까? 왜 현타말뚝을 쓰는지 이해되시죠? 현타말뚝은 어떤 게 집중되어 있느냐? 다 있는. 우리나라 현타말뚝은요, 다 RCD라고 보시면 돼요. 다 RCD. 근데 RCD는 이렇게 봅시다. 현타말뚝은 RCD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타말뚝으로 보자면 CIP도 있을 수 있잖아요. PRB가 대표적으로 베너토 공법이에요. CIP.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공벽 붕괴 방지 원리가 있다면 공벽이 붕괴될 겁니다. 어떻게든 구멍을 파면 붕괴될 거예요. 이거 방지 원리가 나는 거예요. 방지 원리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 어스드릴은요,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배웠어요. 왜? 얘는 공벽 붕괴 방지를 전 시간에 배웠죠? 어스드릴은 구멍을 파고 나서 그 공벽 붕괴 방지 원리가 요거야. 벤토나이트 배우셨죠? 전 시간에? 저한테 뭐 들어간다 그랬죠? 좋아요. 그래서 팽창력이 1.1 약 10배 정도, 10% 정도 크다. 그게 이거예요. 근데 얘는 케이싱을 차고 부착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현타말뚝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험이죠. 케이싱 차고 나서 부착하는 게. 얘는요, 정수화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면 이렇게 말뚝을 만약에 얘를 현타말뚝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타말뚝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탱크를 설치해. 높게. 케이싱을 높게 설치한 거야. 이 높이가 2m 정도 돼요. 2m 정도 되는 이 천장, 여기 바닥에서부터 천장만큼 되는 큰 통 같은 욕조와 수조 같은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을 가득 채워. 물이 멍멍하게 차 있어요. 여기는 싹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수압이 높게 있잖아요. 지표면보다 훨씬 높잖아요. 2m 정도 높으니까 이 수압이 여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수압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RCD가 무슨 말이냐면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이에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역순환 공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비트가 있잖아요. 비트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비트에서 물을 빨아들여요. 물하고 찌끄러기 슬러지들을 여기다 빨아들이는 거야. 빨아들이면 이 빨아들이는 걸 수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흙도 있고 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빨아들였으니까 부착하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대처럼. 그리고 물을 여기서 계속 주입을 해요. 여기서는 흙하고 이 토가 있으면 물만 다시 이쪽 펌프에다가 탱크에다 보낸다니까 물만 가라앉아가지고 침전시킨 물만 계속 활용해야 되니까 물 보내면 물은 침전된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불착하면서 이 토하고 물을 계속 끌어내는 거죠. 저 방식으로 계속 파는 게 RCD예요. RCD로 파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제가 마셨죠? RCD를 이게 빨대로 다 제가 빨아먹었잖아요. 한 모금. RCD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안을 빨아먹는 거예요. 쉽죠? 제가 커피 먹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RCD 할 때. RCD의 장점과 다른 것들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크기별로 나열했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베노토에 대한 이 굴착의 케이싱 있잖아요. 케이싱의 크기가 600파이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의 케이싱을 차고 굴착하는 장비가 없어요. 8대 케이싱도 못 구해요. 특수 장비를 불러야 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없는 건데.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기성품, 규정된 거. 답안도 그렇게 쓴데 잘 모르겠으면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준수해서 현장을 관리한다. 규정된 품질을 준수해서 시공한다. 규정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해? 필러야. 아무 말이나 채우잖아요. 모르겠으면 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세요. 시방 규정 준수 철저,建築관리 기준 준수 철저, 규정된 품질 관리 기준 철저. 이런 식으로 쓰면 딱딱딱 한 3-4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 관리 철저, 품질 관리 철저. 무조건 다 철저해. 그럼 5줄, 6줄 쓰는 거예요. 초보 때는 그렇게 쓰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빈칸 남기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써야 돼. 자, 그러면 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스 드릴이 베노토는 크기가 600파이 이하라 그랬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케이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팔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팔 수 있겠죠, 당연히. 왜? 벤토나이트로 할 거니까 RCD는요 엄청 크게 파요, 기계로. RCD 그게 기계는 대형 물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규모가 있는 말뚝들은 전부 다 RCD로 물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해대교나 뭐 이순신대교나 이런 것들 쭉 다 봐보면 전부 다 RCD 물착이에요. RCD가 품질 관리도 쉬워. 왜? 해상 공사를 할 때 교량을 설치한다 칩시다. 물로 한다고 해봐요. 품질 관리에서도 이상할 게 없고 그냥 거기 있는 거 바닷물 끌어나가면 되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벤토나이트 희석을 말아가지고 굳이 물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벤토나이트 어떻게 품질 관리할 거야? 바닷가에서 그거 막 쓰레기 물을 막 밖에다 배출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돼. 이거다. 그러면 시공 유의사항은 어떻게 쓰느냐? 시공 유의사항은 여기 써져 있어요. 엄청 조그맣게 일부러 내가 이렇게 편집했다고. 잘못 편집된 게 아니라 그렇게 편집했다고. 일부러. 왜? SW랑 똑같으니까. 인터로킹 파이프를 넣고 빼는 과정이 없으니까 지불 SI철 TCI에서 I 2개가 빠져요. 인터로킹 파이프는 안 쓰잖아요. 그리고 G 할 때 G가 뭐예요? 가이드죠, 가이드월. 얘는 G가 아니야. 가이드 케이싱을 쓸 거예요, 케이싱. 봐보시면 이거예요. 이만큼 이게 동그라잖아요. 이걸 집안에 1m짜리야, 동그란 걸. 이걸 넣어요. 공벽이 붕괴 방지 안 되도록. 이 깡통을 딱 넣는다고 그 다음 부착을 할 거야. 그게 다예요. 시공 유의사항이랑 다 똑같아, 다. 그러니까 슬러리오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걸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말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14페이지를 지금 보시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지지력 시험.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말뚝, 우리 오늘 배우는 챕터의 말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현타 말뚝에서는, 기성 말뚝에서는 시위세간, 서중입인, 최두선인, 그게 첫 번째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현타 말뚝이 나올 거예요. 시공 유의사항. 세 번째는 이게 나올 거예요. 말뚝의 지지력 확인 시험 방법. 이건 정말 많이 나와요.